자, 수원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죠. 일단은 이 부분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열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실제로는 수열이라는 건 수의 규칙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경험적으로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규칙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다. 수열이라는 것은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규칙을 찾을 거냐? 수의 나열적 규칙. 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정의 자체는 원래는 함수로 정의를 내려요. 수열의 정의는 함수로 내린다. 함수를 찾을 건데, f라는 함수가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실수 집합을 공역으로 가죠. 무슨 말이야?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대응관계를 말하는데, 얘네들 자연수가 선택하는 원소들이 엇갈려가면서 마구잡이로 선택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여기 있는 숫자들을 1이 D로 가고 3이 A로 가고 다시 또 N이 A로 오고 2가 다른 데로 가고 엇갈려서 매칭할 수 있잖아. 이제 얘를 보고 우리가 다시 재배열을 해. 그래서 1이 선택한 원소는 D지만 D라고 얘기 안 하고 1이 선택한 원소를 A1이라고 재배열을 하는 거야. 2가 선택한 원소는 A2라고 재배열을 하고, 순서에 맞도록 다시 재배열을 해보자. 그럼 얘네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역이 아니라 대응된 값들의 모임인 치역이 되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대응값들의 모임인 치역이 된다. 그리고 이걸 순서대로 나열적 규칙을 찾은 거죠. 순서에 맞게. 이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자? 수열 AN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원래는 함수적 규칙인데 결국은 대응값들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원래 이게 정의야.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귀찮으니까 수열 AN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면은 정의에 입각해서 치역들을 순서대로 대응값들을 나열하자.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끝이 없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끝이 있으니까 치역 자체가 유한집합이 될 거고, 이쪽으로 가면 뭐야? 끝이 없으니까 치역 자체가 무한집합 개념이 되겠네. 맞아. 이거를 집합이라고 표현 안 하고 유한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뭐라고 말하겠어? 무한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야. 별거 아니지. 됐어.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첫 번째 써있는 항 해서 제1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자를 써서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글로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 번째 나열된 거니까 제2항이라고 말하면 되고, 두 번째 항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냐 이거지?
제 N항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맞니 안 맞니? 그럼 얘네들을 나열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 이 나열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고 있고 그 다음 항을 어떻게 예측할 건지에 대한 스토리를 하는 게 수열이라고. 이해돼? 그럼 얘네들의 나열적 규칙을 확인해보자. 나열적 규칙. 그럼 이 규칙에 대한 얘기는 수의 규칙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규칙은 몇 개나 되거든. 설마 아이씨 얼마나 여보세요? 이보세요. 켜져 있는데 안 들린다. 무슨 될까? 배터리가 없군요. 충전을 안 했더니 어쩔 수 없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해야죠. 무선 마이크 세팅하기가 더 귀찮아서 유선 마이크로 진행을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 볼 게 뭐야? 수의 나열적 규칙인데 어떤 규칙으로 쓸 것인가? 이 규칙이 일단 수열은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열되는 항들은 실수항들만 나열이 되는 게 맞아.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 써있는 숫자들은 무슨 수만? 실수만 나열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문제 낼 때는 여기에다가 허수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뭐 나열 의미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내신에서는 여기가 허수인 수열도 있어.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와. 수능에서는 무조건 수열은 실수 안에서만 다루게 돼 있다. 하지만 나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허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수열에서 나열할 때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나열할 건가? 나열적 규칙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합차의 규칙이 있어. 더하거나 빼서 나열하는 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이야?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서 숫자를 만들어낼 거다. 또는 달라지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나열할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같은 차이를 이용해서 나열을 할 건지 다른 차이를 이용해서 나열을 할 건지에 따라 분석이 다르다는 얘기지. 나열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라는 얘기야. 합차의 규칙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건 같은 차이를 이용할 거냐 다른 차이를 이용할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같은 차이를 이용할 때 차이가 같도록 나열된 수열, 한자어로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차이, 같을 등차니까. 이 용어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첫 번째 수열이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썼어. 그럼 같은 차이가 연속된다라고 오면 그 다음 항이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배웠더라도 이미 초등학교나 그런 때부터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용어화 시키고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할지에 대한 스토리가 수열 이론이다.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다른 차이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생겼겠느냐? 정확하게 이름은 없습니다. 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은 교과서에서 고등과정에서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 예전에는 배웠어.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럼 이거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 다음에 3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좋은데 6이 나와. 그 다음에는 10이 나오고 그 다음은 15가 나와. 그럼 차이가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그 차이조차 규칙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차이조차 규칙이 생기도록 어찌됐든 무조건 규칙이 있게 나열하는 거니까. 됐니 안 되니? 그래서 같은 차이냐 다른 차이냐로 우리가 합차의 규칙을 먼저 보게 될 거다. 일단 전체적인 규칙이 뭐가 있는지 알고 나서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규칙 파악하기도 좋아. 수열을 분석하는 이론 첫 번째로 뭐를 봐라? 차이를 봐라. 그 차이를 이용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해석해내는 게 먼저다 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로 이제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율을 적용한 규칙이 있어. 비율의 규칙이다. 곱하기나 나누기라는 것은 비율이니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건데 첫 번째는 같은 비율을 이용해서 나열을 할 거냐, 두 번째로 다른 비율을 이용해서 나열을 할 거냐라고 보시면 돼. 자, 원리적으로는 합차의 규칙을 이용해서 얘네 둘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비율의 규칙에 의해서 얘든 접근 방식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접근 방식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상에서 교과과정상에서 얘를 배우면 얘는 응용이라는 거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원리로 찾아내는 거야. 똑같아. 찾는 원리가. 마찬가지로 이 같은 비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배우게 되고 얘도 교과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응용해서 얘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건데 가르쳐주진 않아. 예전에는 가르쳐줬어. 야, 이것도 있어? 외워? 이렇게 풀면 돼? 외워? 그러니까 애들이 외우고 나서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외울 것만 많아지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결과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건 딱 하나야. 야, 이걸 왜 외워? 이것만 알면 이거 정확하게 나오는데 단지 계산 과정은 어떻게 추적하느냐의 문제지. 이것만 알면 이거 나오는데 왜 이걸 외우고 앉아있냐는 거야. 외워야 될 건 뭐야? 등차 수열이 나열되게 된 원리, 그리고 항을 찾아내는 이유, 어떻게 찾는지 그 원리만 알면 되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나열되는지 항을 찾는 원리만 찾으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그걸 찾아내야 돼. 안 그러면 수열 너네도 못 찾는다. 그럼 일단 숫자가 나열돼 있다. 첫 번째로 뭘 봐라? 인접한 항의 차이를 비교해봐라. 두 번째로 뭘 봐라? 인접한 항의 비율을 비교해봐라. 그럼 그거 말고도 규칙이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 규칙을 봐야 돼.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 차이를 조사할 건가? 비율을 조사할 건가? 그게 먼저야. 차이를 조사한다? 비율을 조사한다. 그럼 나열하는 규칙 중에는 얘네들 말고도 또 다른 규칙이 있는데요. 전체 규칙을 쭉 쓰기만 할게. 정신들 챙겨. 수열에서 규칙성을 조사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뭐를 본다? 차이를 조사를 한다. 됐어? 합차의
규칙이 있느냐? 두 번째로 뭘 조사한다? 비율을 조사한다. 됐어? 이게 교과 기본이고 나머지는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에 나머지는 없어. 예전에도 없었어. 단지 뭐야? 문제로 나오니까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설명해 줄 뿐이야. 세 번째로 뭐를 볼 거냐? 역수의 차이를 조사합니다. 기존에 있던 수들을 뒤집어. 이걸로 규칙이 안 잡혀? 얘로도 규칙이 안 잡혀? 뒤집어서 나열해봤더니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뒤집은 한글의 차이를 봤더니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됐어? 네 번째로 군의 규칙이라고 해서 군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무리군자예요. 무리마다 규칙이 생긴다. 이 무리가 규칙이 있고 그 다음 무리가 규칙이 있고 또 다음 무리가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각각의 무리들이 규칙은 다를 수는 있어. 알겠니? 무리지어서 규칙이 생기더라. 자, 다시 보자.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규칙 찾는 것은 총 4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차이 볼 거냐? 비율 볼 거냐? 역수의 차이를 볼 거냐? 무리를 지을 거냐? 그렇게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 자, 이런 수열. 어때? 차이가 일정하지? 차이가 일정한 거야. 아, 차이를 봤더니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그걸 보고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 차이가 같은 수열. 등차수열. 됐어? 1, 2, 4, 8. 응? 이러면은 좀 재미가 없죠. 그냥 이대로 가자. 자, 어때? 차이가 1, 2, 3, 4, 5. 맞아, 안 맞아?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규칙이 있더라. 차이가 다른 규칙, 차이가 같은 규칙. 됐어? 자, 다음. 정리들 챙기세요. 자, 1, 2, 4, 8, 16. 이번엔 어때? 2를 곱해서 만들어지지? 2를 곱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걔네들이 다 비율적으로 같은 거야. 맞아, 안 맞아? 같은 비율에 의해서 나열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볼까? 얘에서 얘로 가려면 4분의 3 곱해야 되는 거 맞아? 예분의 예 4분의 3 예분의 예 누구야? 9분의 8 예분의 예 됐어? 예분의 예 16분의 10 15 16분의 15 예분의 예 25분의 24 예분의 예 누구라고? 4분의 3 예분의 예 누구라고? 9분의 8 예분의 예 누구라고? 16분의 15 예분의 예 누구라고? 25분의 24 다른 비율 곱해서 만들어지잖아. 맞아, 안 맞아? 맞니, 안 맞니? 선생님, 이것도 규칙이 있는 건가요? 다른 비율 곱해서 만들어보니까 규칙이 있어. 분모가 다 제곱수야. 분자는 뭐야? 분모에서 1 빼주면 돼. 맞아, 안 맞아? 이해를? 같은 차이, 다른 차이. 같은 비율, 다른 비율. 됐니, 안 됐니? 정신들 챙겨. 간단한 예제야. 자, 얘네들은 딱 봐도
뭐 해야 돼? 역수항들이 규칙을 이루는 거 딱 보여 안 보여? 그나마 보이니까 그렇게 판단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4개로 안 될 때는 뒤집어라요. 차이나 비율로 안 보일 때는 뒤집어봐라. 뒤집어서 나열하면 규칙이 보인다. 됐어? 차이나 비율로 안 보일 때는 항을 다 뒤집어 보면 차이나 비율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뒤집어서 비율이 보인다는 얘기는 안 뒤집어도 비율이 보여야 돼. 역수해서 비율이 보인다는 얘기는 역수를 취하지 않아도 비율이 원래 보여야 된다고. 그럼 역수에서 비율이 보였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비율이 안 보였다는 얘기야. 그 역수에 뭐를 조사해라? 차이. 저래서 안 보인 거야. 이해돼? 저 순서가 있어. 저 순서 꼭 지켜. 자, 또 다른 예를 보자. 1 하고 썼는데 그 다음에 뭐 다른 항이 나오면 좋겠는데 다시 1이 나와. 그리고 2라고 쓰여져 있어. 그럼 3 나와야 되는데 다시 1이 나와. 2, 3 써 있어. 그 다음엔 다시 또 1이 나오고 2, 3, 4 다시 1이 나와. 무슨 규칙인지 알겠지? 1 따로 1, 2 따로 1, 2, 3 따로 1, 2, 3, 4 따로 무리를 지었더니 다시 새로운 규칙들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군. 되니 안 되니? 수열의 규칙 파악하는 거 딱 4가지밖에 없어. 차이 볼 거냐, 비율을 볼 거냐, 역수의 차이 볼 거냐, 무리를 지을 거냐. 그 4가지 외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됐니? 그럼 이제 전애들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머지 거를 추적하자는 얘기야. 차이를 조사했을 때 같은 차이를 이루는 경우와 비율을 조사했을 때 같은 비율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쟤네들을 통해서 나머지 것을 다 찾아내겠다라고 보시면 돼. 됐지? 지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교과과정 순서에 맞춰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등차 수열에 대한 이론을 진행을 할 건데 자꾸 머리가 나한테 자꾸 꾸벅꾸벅 인사를 너무 자주 하셔서 내가 좀 약간 좀 곤란하네. 나 그렇게 인사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아닌데 올 때 갈 때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자꾸 쉬는 시간에도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으러 갈 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면은 한참 있다가 보는 느낌이라 그죠? 내일 보자라는 느낌이라 인사를 많이 받고 싶진 않은데 왜 수업 중에 이렇게 많이 인사를 나한테 하실까? 점심 잘 먹었어? 먹고 왔어? 학교 급식이야? 집에 가서? 몇 시에 끝나니 오늘? 10시? 가서 뭐 했어? 앉아 있었겠지. 서 있진 않았겠지 설마. 뭐 수업은 안 했고? 놀았어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렇구나. 왜 가는 거니? 그냥 학원 오는 게 나을 텐데, 그치?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봐. 그렇구나. 정신을 챙기시고 이 수열 전체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나열한다라는 원칙을 보면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얘를 분석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귀납적 추론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 귀납적 추론은 되게 안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귀납적 추론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해서 요새 교과과정, 여러분 교과과정에서는 그게 개편이 됐어. 이전 교과과정에서는 귀납적 추론 쓰지 마. 연역적 추론을 써야 되는데 왜 귀납을 써? 나열한다고 그 규칙이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어떻게 믿어? 라는 게 수학이야. 1, 2, 3, 그 다음에 4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아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알게 뭐야 한데 왜 4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이게 귀납이거든. 1, 2, 3이니까 4 써있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게 귀납이라는 얘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수학에서는. 꼭 4를 써야 돼? 5 쓰면 뭐 어때서? 다시 1 쓰면 어때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야 귀납 아니야 하지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지더란 얘기지. 그래서 현재는 수능에서조차 귀납적 추론 방식을 택해서 문제를 냅니다. 예전엔 안 냈었어. 근데 지금은 수능조차 귀납적 추론을 쓰게 돼 있다. 왜? 교과가 이렇게 바뀌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봐야 돼? 나열해서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예측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수열을 분석할 때는 첫 번째로 나열해봐라. 알겠어? 나열하다가 그 규칙이 뭔지 인식이 될 때까지 나열을 해야 돼. 선생님처럼 도저히 안 보여요. 안 보려고 할 뿐이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보다 보면 되게 쉬워. 근데 이 귀납적 추론 방식은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고 하니까는 설명하기가 애매하잖아. 나열했는데 야 너네 안 보이냐? 너네 보이냐? 보이는 게 신기한 건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귀납적 추론 방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시는 거라고. 자, 그걸 보고 이렇게 불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반항이라는 뜻은 삼각함수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표현을 썼죠. 동경과 일반각. 그러니까 내가 특수각이라는 설명도 하고 일반각이라는 얘기도 했었어. 그렇다고 뭐 책에 뭐 특수각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거든. 자, 동경 세타가 1사분면각일 때 그럼 뭐라고 했어? 1사분면에 있는 한 특수각 알파에 대하여 알파와 세타는 회전수만 다른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회전수가 추가된 알파가 세타의 세타가 된다. 그 세타를 일반각이라고 얘기한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 맞아 안 맞아? 그게 일반각이었잖아. 그럼 일반각이란 얘기는 그 세타라는 항들을 각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얘기는 얘를 이용해서 이 수열이 갖고 있는 모든 항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항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얘를 알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자 봐. AN이라는 수열에 대하여 얘를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K번째 항도 있을 거고 L번째 항도 있을 거고 N번째 항도 있을 거고 N번째 항도 있을 거고 맞아 안 맞아? 선생님 K 다음에 L 아닌가요? 그럼 문자가 나열된 거고 이 다음 항은 누구야? K보다 한 개 더 큰 항이야. 맞지? 1 다음이 2잖아. 이건 숫자적인 카운트지 문자적인 카운트가 아니란 말이야. L번째 항 다음에는 누구야? L 더하기 1번째 항인 거야. N 더하기 N 다음에는
n 더하기 1번째 항인 거고 n번째 항 이후는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인 거고. 됐어 안 됐어? 됐니?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항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이 문자가 포함된 항들, 문자가 포함된 항들, 얘네들 다 일반항이에요. 문자가 포함된 항들은 다 일반항이다. 됐어? 착각하면 안 돼. 일반항 AN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 그러니까 AN만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안 그래? 문자가 포함된 항은 죄다 일반항이야.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초기 이론을 잘 들어둬야 앞으로 내가 설명할 때가 편해.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AN이 3n-1이래.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100 넣으면 299 나오잖아. 그럼 이걸 안다는 얘기는 수열 AN의 모든 항을 알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n에다가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달라지냐고 얘들아. m이 3n-1인 수열 an 다르냐고. 얘 첫 번째 항 누군데? A1 아니야. 그럼 m에다가 1 넣을 거 아니야. 10번째 항 누군데? AM 아니야. m에다가 10 넣을 거 아니냐 이거지. 10번째 항 누군데? A10 n에다가 10 넣을 거 아니냐 이거지. 똑같다는 얘기야. 맞니 안 맞니? 그럼 볼까? A의 K 빼기 1 얘가 3K 빼기 4래. 얘 가지고 수열 AM 만들어 보래. 자, 얘는 아까 내가 치역이라고 그랬다. 맞아 안 맞아? 치역의 모임이라고 그랬어. n이 뭐일 때? 자연수일 때. 맞지?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A1부터 시작이지. 이 수열의 시작은 A1부터다. 됐니? 선생님 K에다 1 넣으면 안 돼요? K에다 1 넣으면 뭐 되니? A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A0라는 애가 여기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수열의 항이 아닌 거지. 그럼 K에다 뭐 넣어야 돼?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지. 이 수열을 만들어내려면. 맞아 안 맞아? 그럼 K에다 2 넣으면 M에다가 1 넣은 거랑 값이 같죠. 맞니 안 맞니? M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고 K에다가 2 넣으면 2 나오잖아. 단지 얘는 A1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서의 A1은 A1인데 K에다가 2 대입한 것 뿐이야. 같은 식이라고 다. 같은 수열을 나타내는데 어떤 문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은 일반항 취급을 받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기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개 쓰니까 헷갈리니까 얘 가지고 교과서상에 정리를 해. AN을 일반항이라고 모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것만 일반항이라고 착각을 하더란 얘기야. 얘네들은 일반항이 아니라고 얘기해. 다 일반항일 뿐인데. 됐지? 자, 이제 먹으면서 들면 안 돼. 깨려고 해야 돼. 스트레칭해, 스트레칭. 팔 쭉 위아래로 뻗기도 하고 괜찮아. 스트레칭해. 내가 잠 깨는 방법은 난 명상하는 쪽이라서 그걸 알려줄 수는 없잖아. 너네한테 명상하라고 하면 너네는 자. 자는 게 명상인 줄 알아.
눈을 반쯤 감고 정신의 세계를 저 멀리로 보냅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너네는 그냥 눈을 감더라고. 여기 너네 명상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수열, 등차 수열부터 실질적으로 요 일반항부터 해서 어떤 추론 방식을 쓰는지 원리를 이해하자는 얘기야. 일반항은 문자에 관계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교과 내용대로 쭉 설명을 합시다. 첫 번째로 할게 등차 수열 일반항. 어떻게 찾게 되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등차 수열 AN이 있다. 그럼 얘를 나열을 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나열이 되다가 일반 항인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항들도 존재하게 될 거다. 됐어?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갈 때 일정한 숫자를 더해지더란 얘기야. D를 더해서 만들어냈어.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도 D를 더하겠지. 세 번째 항에서 갈 때도 D를 더할 거란 얘기야. 그럼 이 전에 올 때도 D가 더해질 거고 다음으로 갈 때도 D가 더해질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겠네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겠네요. 근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D가 만들어지겠네. A2가 이거니까, 그치?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D 더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D 더했지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두 번 더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했지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D가 세 번 더해졌겠네.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쓰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귀납적으로 추론하고 있지. n번째 항 누구겠니? 라고 물어봤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D가 한 번,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D가 두 번,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D가 세 번.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D가 몇 번 더해질 거다? n-1번 더해질 거다. 맞아 안 맞아? 하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니까는 귀납적 추론이라고 학생들이 하고서 엉뚱한 짓을 하더란 얘기야. 이 추론 방식은 수학에서 쓰지 않아.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추론 방식은 쓰지는 않아. 알겠니? 잘 봐. 실제 추론이 어떻게 되는가. A1은 그대로, A2는 A1 더하기 D였어. A3는 A2 더하기 D가 되지. A4는 A3 더하기 D다. 땡땡땡. 이건 귀납 아니야. AN은 전 항에서 D가 더해진다. 맞아 안 맞아? 인접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거는 귀납이 아니라고. 맞아 안 맞아? 여기에서 양변을 싹 더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거가 되죠. 좌변에 있는 항과 우변에 있는 항이 연달아서 나오니까 똑같은 항들이 만들어져서 소거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따라서 좌변에는 n번째 항인 일반 항만 남아. 우변에는 남은 게 없어. 맞지? 남은 게 없어. D밖에 안 남았어.
그렇지 않아? D만 남았잖아 지금. 아니 이게 없으면 얘 지워져 안 지워져? 얘 안 지워지지. 그럼 얘는 남고 D들이 남지. 됐어 안 됐어? 뭐가 남더라? A1 남았고 D가 몇 번 남았어? 1부터 N까지가 N개잖아. 2부터니까 한 개 빠졌지. 그럼 여기가 N 빼기 1개 맞아 안 맞아? 그럼 N 빼기 1개의 D가 남더라. 맞니 안 맞니? 이게 수학적인 추론 방식이야. 알겠니? 항들을 나열해서 얘를 그냥 직관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나열해서 차이에 대한 규칙이니까 더해보면 소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방식.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등차수를 일반항과는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착각을 해.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구나. A1이 남은 이유는 뭐야? A2부터 더하니까 A1이 남은 것 뿐이야. 맞니? 이걸 지우면 여기부터 더해지는 거지. 얘를 지워봐. 어디부터 더해져? 여기부터 더해지니까 얘 남고 D가 N-2개 남는 거 맞아 안 맞아? N은 A2에서 D가 N-2번 더해진다고. 맞니 안 맞니? 여기부터 더해봐. 그러니까 A2부터 남았고 이제 여기부터 더해봐. 그럼 뭐가 남아? N은 A3 맞니 안 맞니? A3으로부터 N-3 D가 되더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들아 N-1, N-2, N-3이라는 얘기는 어떤 항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냈느냐라는 원칙이 있는 거라고. 기준항으로부터 이 항과의 간극, 갭,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은 간격이 n-1. 됐어? 두 번째 항과 n항은 간격이 n-2. 그래서 d가 n-2번 더해진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따라서 일반항은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기준을 뭐로 잡은 거야?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라. 됐냐? 근데 실제 일반항은 이렇게 보면 돼. n번째 항은 n번째 항으로부터 n-m d가 더해진다. 됐어 안 됐어? 기준항을 뭐로 볼 거냐의 관점이야. 얘를 어디부터 추적했니? 라고 생각하는데 자 봐. 책을 살짝 참조를 하자. 자 27번 한번 볼 거야.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지게 된 원리를 기준항을 뭐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차수열 AM에 대하여 A1이 3, A2가 5 일 때 A4의 값을 구해봐라. 자, 등차수열이니까 차이가 같을 거거든. 자, 얘에서 얘로 갈 때 2가 더해진 거지. 그럼 이 2가 우리가 찾는 등차수열의 같은 차이라는 규칙을 이루게 된다. 그럼 세 번째 항은 원래 뭐 나와야 돼? 2 더해서 7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번째 항은 2 더해서 9 나오면 되지.
이거 그냥 나열적 규칙인 거야. 맞지? 몇 개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A10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 A10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초항으로부터 n-1의 d를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이 d는 지금 누구야? 요 2가 d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들어간다. 근데 A1은 3이다. 그러니까 뭐야? 3 더하기 9 곱하기 2가 나오겠지. 근데 얘를 A1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봐도 돼? A2로 봐도 된다고. A2로 보면 9 빼기 1 9 빼기 1이래. 10 빼기 2D 10 빼기 2D 됐어 안 됐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간극을 묻는 거니까. 이 간극이 얘와 얘의 사이가 몇 칸이냐라는 걸 묻는 거라고. 이해돼? 이렇게 쓰게 되고 여기에서 이 D라는 애를 등차 수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됐어? 공차라고 불러. D를 같은 차이, 공통 차이라고 그걸 줄임말이야. 공통의 차이다. 됐니? 이걸 일반화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초항을 기준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야? 내 마음대로 기준항을 설정할 수가 있다. 문제에 따라서 편의상 푸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됐니? 자, 다시 봐. 어차피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지만 거기 맞춰가지고 내가 좀 포인트를 좀 몇 개 좀 잡아줄 거니까. 이건 뭐 쉬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설명할 게 없어. 너무 쉽죠. 자, G45. A5가 5고 A15가 25야. 그랬을 때 A29에 보래. 이제 학생들이 등차수를 처음 배우고 나서 이 공식을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이 이렇게 진행을 해. 등차수열이래요. 저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법은 얘네들을 A5는 A1 더하기 4D라고 쓰고 5 A15는 A1 더하기 14D 하고서 25 공식 쓴 거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얘랑 얘를 연립할 수 있겠지. 빼준다. 10D 남고 20 남지. 그럼 D는 얼마야? 2. 공차가 2가 됐네. 그럼 이제 A20 물어봤으니까 A1 더하기 19D. 아까 그 공식만 적용하는 거야. 그럼 A1은 아직 모르잖아. D는 구했는데. D를 알았으니까 다시 대입을 하면 A1 나오지. 얘가 8이니까 A1 얼마냐? 마이너스 3. 그러고서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돼. 이제 답은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야? 손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A1 더하기 n-1D라는 공식에다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잘 봐. 물론 이걸 모르면 안 돼. A5는 5야. 꼭 A1이 기준일 필요는 없잖아. 얘를 기준으로 보자고. A15가 25야. 얘는 A5에서 몇 D야? 몇 D 더해지면 돼? 10D 아니야? 10D 더해지면 되잖아. 즉 5에서 25까지 간 게 몇 D? 10D. 그럼 D 얼마? 2. 맞아 안 맞아? 2.
D는 2야. 이것만 봐도 D는 2야. 안 써도 돼. 됐어? 자, 그 다음 A15에서 A20까지 몇 D 가면 돼? 5D 가면 되는 거 아니야? 5D 가면 된다고. 여기에다가 5D가 추가된 게 답이라고. 5D 얼마인데? 10. 그러니까 얼마야? 35.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갖는 거지. 알겠니? 근데 이거 소수형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25 더하기 5D. 그러고서 그냥 답만 구하면 된다고. 이해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포인트가 뭐야? 기준항을 뭐로 잡느냐. 그지? 기준항으로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항까지가 갭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갭만큼 n-m이라는 갭만큼 공차가 발생한다라는 게 원칙이라고. 됐어 안 됐어? 기준항은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 이해되니? 기준항은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 역으로 추적해도 되고. 됐어? 큰 걸로 작은 거에서 큰 걸 추적해도 되고 큰 거에서 작은 걸 추적해도 돼. 됐어 안 됐어? 기준항을 내가 어떻게 설정할 거에 따라서 수열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걸 정확히 알고 가라는 얘기야. 됐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하나를 배우게 된 거예요. A1 더하기 n-1의 D라는 공식을 배우게 됐는데 결국은 이 기준항을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다. 기준항 조절로 인해서 이 뒤에 있는 공차 앞에 곱해진 값이 조절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건 뭐냐? 두 번째로 할래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그걸 하기 전에 얘네들 이걸 줄여서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중항, 가운데 항이 있다. 무슨 말이야? 가운데 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관계를 나타낼 건데 얘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 세 개의 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룰 때 이게 출발점이야. 자, 그럼 뭐가 존재하는 거야? 공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인접한 항의 차이가 일정한 겁니다. 그럼 얘에서 얘로 갈 때 얘에서 얘로 갈 때 더해지는 숫자가 같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럼 이 더해지는 숫자는 뭔가가 있겠지만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야. 이 세 개에서 중항은 누구야? B지. 맞아. B가 가운데 항이니까 B를 등차 수열에서의 중항, 등차 중항 2라 하고야. 그럼 저 B가 누굴까? 라고 해봤더니 B는 간격이 같기 때문에 중점 역할이다. 맞지? 평균 역할이야. 산술 평균 역할이야. B는 양 사이드 항의 평균이다. 너무 당연하지? 평균 잡으면 된다. 근데 이게 평균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 우리가 평균이라고 말할 때는 산술 평균 생각해봐. 무슨 조건이 필수였어? 양수 조건이 필수였잖아. 그럼 얘는 산술 평균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다는 거야. 왜 숫자를 내려갈 거니까 음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얘는 산술평균이라는 말보다는 중점이다 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수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수의 나열적 개념이니까 굳이 중점이다 라는 표현 안 쓰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등차 중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근데 개념은 평균적 의미하고 똑같고 산술평균의 의미하고 똑같고 중점의 의미와 똑같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등차 중앙은 산술평균 또는 중점의 역할이다. 됐니? 뭐 여러가지 설명할 게 많긴 한데 굳이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거야. 나 원래 수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안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럼 요렇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등차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고 났더니 등차수열을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더란 얘기야. 등차수열의 표현, AN이라는 수열을 나열했더니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표현이 되겠죠. 직접적인 표현.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얘는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모든 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현 안에는 뭐는 안 보여? 어떤 숫자가 더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안 보여. 알겠니? 모든 항들이 보이는 거지 어떤 차이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알겠어? 4m 빼기 초항 누구야? n에다 1 넣으면 3 나올 거 아니야. 불지항 누구야? n에다 2 넣으면 7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일반 항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면 항들은 보이죠. 1 넣으면 3, 2 넣으면 7, 3 넣으면 11 나열을 해야 공차가 보인다고. 4씩 더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맞아 안 맞아? 근데 나중에는 그 4가 얘가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익숙해지면. 알겠니? 근데 아직은 수열의 모든 항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구나. 두 번째로 뭐라고 쓰느냐?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걸 기호화시켜볼까? 됐니?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빼준 거 같아. n번째 항에서 n 빼기 1번째 항 빼준 거 됐어? 근데 이게 그냥 특정 n이 아니라 모든 n에 대하여 얘가 성립해야 돼. n이 1일 때 2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n에 대하여 성립할 때 등차 수열이구나. 됐어? 자, 문제는 뭐야? 이렇게 주어지면 항들을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식만 가지고는 항들을 몰라. 어떤 항들이 있는지 모른다고. 단지 뭐야? 등차 수열 이루고 있네 정도만 아는 거야. 알겠니? 그럼 초항이랑 항 구분이랑 공차는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다른 조건 중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구나. 끝. 이해가 안 돼. 초항은 아는구나. 뭐 몰라? 공차 몰라. 이제 공차가 4구나. 되니 안 되니? 이것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 등차 수열 외에는. 기준항도 모르고 공차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만 가지고는 이렇게 주어지면 항을 모두 알 수 있으니까 나열해보니까 모든 항도 알 수 있고 등차 수열도 알 수 있고 공차도 알 수 있고. 됐어 안 됐어? 자, 세 번째 표현. 공차는 알아.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달라졌다? 무슨 말이야? n번째 항에서 n 더하기 1번째 항으로 가는데 d가 더해지면 된대. 그럼 이걸 뭐는 알아? 공차만 알아. 등차 수열임은 알아. 근데 뭐야? 기준항은 몰라. 공차 D인 등차 수열이라는 해석은 되는데 기준항이 뭔지는 몰라. 차이가 4구나 라는 건 알지만 그 항들이 뭐인지는 하나도 모른다고. 맞아 안 맞아?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4 1대 라는 걸로는 아무것도 못 풀어. 맞아 안 맞아? 근데 A1이 3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공차가 4니까 4씩 더해서 만들어지겠구나. 맞니 안 맞니? 이해를? 여러분들이 표현 방식을 AN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느냐? n-1번째, n번째, n 더하기 1번째 세 개 항의 관계가 나와 있느냐? n번째, n 더하기 1번째 두 개 항의 관계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맞지? a, n 직접적으로 주어진 표현, 한 개 항에 대한 스토리, 세 개 항에 대한 스토리, 두 개 항에 대한 스토리. 됐어 안 됐어? 그럼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예요. 한 개 항에 대한 얘기, 두 개 항에 대한 얘기, 세 개 항에 대한 얘기. 그랬을 때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느냐? 아니면 기준항만 주어졌느냐? 아니면 공차만 주어졌느냐? 그걸 해석해내야 된다고. 됐어? 그런 다음에 등차 수열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하겠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보는 거지.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다, 어떻게 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등차 수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일반항 또는 공차, 중항 그 관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형을 하게 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이론밖에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냥 다라고 보시면 돼. 등차 수열에서 얘가 나오게 된 원리, 요 A1은 내 마음대로 기준항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첫 번째 원칙 지키고, 세 개 항에서는 B가 가운데 항이기 때문에 가운데 항은 중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산술평균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명칭은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는 안 해. 의미가 달라서 산술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쓰거든. 여러분들 잘 안 배웠지만 에리스메틱 민이라고 부릅니다. 민이에요, 민. 에리스메틱 민. 근데 얘는 등차 수열, 수열이 프로그레스거든. 이건 등차라는 말은 이 산술적 의미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똑같이 읽어. 에리스메틱, 프로그레스. 됐어? 이건 에리스메틱 민, 등차 수열, 에리스메틱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특별히 등차 수열을 우리가 AP라고 읽기는 해. 등차 중항에 대한 명칭은 그냥 중항이라고 읽어. 이게 좀 다르다고. 됐어? 산술적 의미는 갖고 있다. 뭐 그런 차이점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여러분들이 기호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막 종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등차 수열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공식에다 대입해서 막 계산할 거냐, 아니면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찾아낼 거냐. 그럼 이제 효율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 근데 앞에 일단 삼각함수가 좀 풀려 있으셔야 되고, 삼각함수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돼 있는 경우에 뭐까지, 워크북까지 돼 있으셔야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가 이제 수열 쪽으로 넘어와서 어디까지 좀 해보시면 되냐면,
뭐 변형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많이 하기는 어려워. 일단 삼각함수에 좀 주력을 하시고 그냥 유형 5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62번까지 거기까지 이게 등차 수열이 어떤 의미로 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됐죠?